나는 김민준, 20살. 지금은 대한민국 육군 최전방의 한 소대에서 이등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이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부대였다.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채 오직 훈련과 일상만이 반복되는 곳. 병사들은 모두 혈기왕성했지만 나는 그들 속에서 늘 겉돌았다. 나는 소위 말하는 잡담식 관심병삼이었다. 내 별명은 울보였다. 훈련 중에 넘어지면 울고, 선임들에게 혼나면 울고, 심지어 식판에 밥을 너무 많이 받아도 남길까봐 울었다. 나의 눈물은 그들에게 늘 한심한 구경거리였다. 나는 툭하면 실수를 저질렀고 어리숙한 행동으로 모두의 비웃음을 샀다. 나의 몸은 왜소하고 허약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내 눈은 늘 불안정했고 겁에 질려 있었다. 야, 김민준, 너 이 새끼 또 물 흘렸어. 정신 안 차려. 오늘도 여김없이 나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 물통을 엎질렀다. 차가운 물이 바닥에 흥건했고 나의 작업복은 젖어들었다.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박상사였다. 그는 부대에서 가장 엄격하고 거친 선임이었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죄송합니다. 박상사님. 제가 그만. 나는 허둥지둥 물걸레를 집어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작고 기어들어가는 듯했다. 손은 덜덜 떨렸고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핑 돌았다. 박상사는 한숨을 푹 쉬며 혀를 찼다. 야, 이 새끼야. 너는 도대체 군 생활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이러다가는 부대 전체에 민폐만 끼친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나를 향해 짜증과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나를 한심한 존재로 여기는 듯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나를 보며 피식 웃거나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익숙하게 그들의 비웃음을 감수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실수투성이에 어리숙하고 쓸모없는 존재.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군대에 불필요한 존재였다.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침상에 걸터앉아 손에 든 낡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희미한 글씨로 몇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그림자는 항상 빛을 숨기고 있지만 진실은 빛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것은 내가 어렸을 적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일한 편지였다. 아버지는 군인이셨지만 내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바쁘고 멀리 계셨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늘 내게 평범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평범함조차 지키기 힘든 존재였다. 편지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기호가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검은색 낙하산줄 팔찌를 쓰다듬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매듭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중앙에는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가 박혀 있었다. 조개 껍데기는 표면이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이 팔찌를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 할아버지는 내게 이 팔찌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라고 부르셨다. 때때로 나는 이 팔찌를 만지며 알 수 없는 문장들을 중얼거리곤 했다. 어둠은 감추고 바람은 속삭이며 진실은 침묵 속에 있다. 나의 손목 흉터는 늘 팔찌에 가려져 있었다. 아주 작고 미세한 흉터였지만 나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흉터는 마치 어떤 문양처럼 특이한 모양이었다. 나는 이따금 극도로 긴장하거나 깊이 생각에 잠길 때 무의식적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팔찌의 조개 껍데기를 톡톡 두드리곤 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내게는 어떤 리듬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나는 부대 뒤편의 야산으로 파견되어 보급품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다. 비탈길은 미끄러웠고 무거운 박스를 들고 오르기에는 나의 몸은 너무나 왜소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나는 박스를 들고 오르다 발을 헛디뎠다. 박스는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박스 안에 보급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망할, 또 김민준 이등병이 사고 쳤어. 뒤에서 나를 따르던 선임병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나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수풀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수풀 속에는 다리에 철사가 박혀 피를 흘리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강아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떨고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지금 이 보급품을 제 시간에 갖다 놓지 않으면 또 혼날 것이 뻔했다. 나의 어리숙한 실수 때문에 모두가 나를 비웃을 것이었다. 하지만 강아지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내 안의 깊숙한 곳에서 약한 존재를 돕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편지 속 그림자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림자는 빛을 숨기고 있지만 진실은 빛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나는 선임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겁에 질려 나를 경계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의 다리에 박힌 철사를 빼냈다. 차가운 철사는 나의 손가락을 스쳤고 피가 흘러나왔다. 나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나의 옷을 찢어 강아지의 다리를 묶어주었다. 강아지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지만 이내 나의 품에서 조용해졌다. 나는 강아지를 안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었다. 강아지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이내 숲속으로 뛰어갔다. 나는 피가 나는 손을 바라봤다. 작은 상처였지만 강아지를 살렸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씁쓸함과 함께 찾아오는 작은 온기.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등병 괜찮은가?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새로 전입 온 이준호 이등병이 서 있었다. 그는 나보다 키가 크고 덩치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침착했다. 그는 나를 비웃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판단도 어떤 경멸도 없었다. 그저 순수한 걱정과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에게 방금 강아지를 구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이등병은 나의 피 묻은 손을 한 번, 그리고 멀리 사라지는 강아지를 한 번 쳐다봤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작은 공감의 빛을 본 것 같았다. 수고했다. 이준호 이등병은 짧게 말하고 나를 지나쳐 걸어갔다. 그의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다시 보급품을 주워 담고 나의 임무를 수행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작은 선행.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준호 이등병은 나를 비웃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식당 안은 시끌벅적했다. 나는 늘 그랬듯이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었다. 내 주변에서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저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그때 나의 손목에 채워진 팔찌를 무심코 만지작거렸다. 나의 엄지손가락으로 팔찌의 조개 껍데기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톡, 툭툭, 톡톡톡, 툭. 그것은 내가 긴장하거나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마치 나만의 비밀스러운 언어처럼 그날 밤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긴급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지휘관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흘러나왔다.
전 장병은 비상대기하라. 지금 즉시 모든 병력은 각자의 위치로 복귀하라.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생활관을 뛰쳐나왔다. 병사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다녔고 장교들은 무정기를 붙들고 지시를 내렸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부대 전체에 엄습하는 긴장감은 나를 짓눌렀다. 이내 곧 비상 상황의 전말이 밝혀졌다. 우리 부대 무기고에 보관되어 있던 다량의 최신의 소총과 탄약, 그리고 군사작전 계획서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다음 주에 예정된 군단급 대규모 실전 훈련에 사용될 중요한 물품들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무기고를 지키던 한 병사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손에는 유서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자살. 하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죽음이었다. 부대 내에서는 간첩이 침투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간첩이다. 부대 내에 간첩이 침투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다. 순식간에 부대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모든 병사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나는 무기고 근처에서 야간 근무를 섰던 병사 중 한 명이었고 나의 관심병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는 직감적으로 내가 이 상황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임을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헌병대에 연행되었다. 헌병들은 나를 거칠게 끌고 갔다. 네가 근무자였지. 네가 훔쳤지. 당장 풀어. 그들의 거친 신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나 당황하고 두려워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신문실로 끌려갔다. 차갑고 어두운 방이었다. 낡은 철제 책상과 의자 2개가 전부였다. 방 안에는 감시용 CCTV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의자에 앉은 채 몸을 웅크렸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김인준, 이등병.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알고 있나? 이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야. 국가 기밀 유출, 간첩 행위, 최소 징역 10년. 잘하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어. 김대위가 내 앞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나이가 젊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매서웠다. 나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의 옆에는 박상사가 앉아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김인준, 네가 훔쳤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너는 유력한 용의자다. 솔직하게 불어. 누가 시킨 거지? 어디로 빼돌렸지? 김대위가 나를 몰아붙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김대위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지만 그들은 믿어주지 않는 듯 했다. 이 녀석이 아직도 거짓말을 하는군. 네가 아니면 누가 무기고에 들어가서 그런 중요한 장비들을 빼돌린단 말이야. 무기고 열쇠는 근무자가 가지고 있었잖아. 박상사가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쿵 하는 소리가 신문실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렸다. 나는 무섭고 억울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나의 어리숙한 모습은 그들의 눈에 나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처럼 보였다. 나는 그저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그때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팔찌에 조개 껍데기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알 수 없는 박자로. 그것은 나의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절박함 속에서 나의 숨겨진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했다. 나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억울함을 벗어던져야만 했다. 나의 눈빛은 겁에 질려 흔들리고 있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알 수 없는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나의 어리숙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여줄 준비를 했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는 나를 짓눌렀다. 김대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 볼 듯했고
박상사는 옆에서 매서운 눈초리로 나를 노려봤다. 나는 그들의 시선에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내 어리숙한 모습은 그들에게 나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처럼 보였다. 나는 그저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다. 김인준, 이등병. 다시 묻겠다. 무기고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시간이 언제인가? 그리고 그 시간에 네가 본 것이 무엇이지? 김대위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펜을 탁탁 두드리며 나를 응시했다. 나는 잔뜩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저는 어제 밤 10시에 근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생활관으로 돌아와서 바로 잠을 잤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 시간에 무기고 근처 CCTV에 네가 서성이는 모습이 찍혔어. 네가 자살한 병사를 죽이고 무기를 훔친 거 아니야? 당장 불어. 박상사가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지만 그들은 믿어주지 않는 듯 했다. 김대위는 팔짱을 끼고 나를 비웃듯이 쳐다봤다. 이등병, 굳이 자네 같은 어리숙한 친구가 직접 무기고에 침입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 배후가 있을 거야. 누가 시킨 거지? 누구에게 돈을 받았나?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감히 큰일을 저지를 능력이 없다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과 말에 갇힌 채 옴짝달싹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착하고 평범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싶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살인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가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팔찌에 조개 껍데기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톡, 툭툭, 톡톡톡, 툭.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알 수 없는 박자로. 그것은 내가 극도로 긴장하거나 깊이 생각할 때 나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다. 마치 나만의 비밀스러운 언어처럼 김대위는 나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손가락으로 팔찌를 계속 만지작거리는군. 긴장했나? 아니면 뭔가 숨기는 것이라도 있나?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나는 당황해서 손을 떼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손가락은 계속해서 팔찌에 조개 껍데기를 두드렸다. 마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때 내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단다. 그림자는 항상 빛을 숨기고 있지만 진실은 빛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나는 순간적으로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을 떠올렸다. 할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것. 아주 어렸을 때 나는 할아버지 몰래 할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이상한 책을 발견했다. 책 안에는 복잡한 그림들과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그 책을 본 것을 아시고는 비밀을 지켜달라며 내게 그림 속의 기호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특정 공간에서 특정 각도로 바라봤을 때만 보이는 3차원적인 그림자 암호였다. 당시 나는 그것을 그저 할아버지와의 재미있는 비밀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듯했다. 나는 문득 신문실 천장에 달린 CCTV를 올려다봤다. 렌즈는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하지만 어떻게? 나는 어리숙한 이등병일 뿐이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나를 믿어줄까? 나는 다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내 안의 모든 감각을 집중시켰다. 나는 나의 손목 흉터를 만졌다. 어렸을 적 넘어져 생긴 그 흉터는 할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셨던 암호의 시작점과 똑같은 모양이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이 흉터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라고 부르셨다. 이봐, 이등병. 빨리 불어. 시간이 없어. 지금도 너 때문에 나라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박상사의 목소리가 내 귓가를 때렸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보여줄 수는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비밀놀이를 사용하기로 했다. 나는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 노력했다. 어리숙한 내가 겁에 질려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처럼 보이게 해야 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어제 무기고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어눌했다. 박상사가 코웃음을 쳤다. 뭐, 소리. 이 녀석이 이제는 귀신 소리까지 하는군.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김대위는 팔짱을 끼고 나를 비웃듯이 쳐다봤다. 들었다고? 그럼 그 소리가 뭘 의미하는지 말해봐.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나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 천천히 손을 움직였다. 나는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를 조심스럽게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팔찌의 조개 껍데기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다. 마치 불안감에 몸서리치는 어리숙한 병사처럼 톡, 툭툭, 톡톡톡, 툭. 나는 손가락으로 팔찌의 조개 껍데기에 알 수 없는 패턴을 만들었다. 나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듯했지만 나의 손끝은 정확하게 움직였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특정한 강역과 압력을 이용해 3차원적인 암호를 만들어냈다. 그 암호는 이 신문실의 CCTV 각도에서만 완벽하게 해독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봐, 김민준. 지금 뭐 하는 거야? 손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박상사가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다. 나는 박상사의 말에 움찔하며 탁자를 짚었다. 그리고 순간 나의 손가락은 탁자 표면에 미세한 긁힘을 만들었다. 나의 손목 흉터와 연결되는 기호의 일부였다. 나는 어리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김대위는 내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는 나의 어리숙한 몸짓 속에서 어떤 의도를 찾으려는 듯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나의 손장난을 계속해서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내가 그저 어리숙한 병사일 뿐이라는 비웃음이 여전히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호기심도 섞여 있었다. 그는 나의 행동이 너무나도 어리숙해서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나는 불안한 듯 안경을 고쳤었다. 안경 다리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순간 나의 엄지손가락은 안경테에 작은 압력을 가하며 또 다른 암호를 만들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CCTV에는 선명하게 찍힐 것이었다. 그 암호는 마치 지도를 그리는 좌표처럼 특정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무기고에서 사라진 무기와 서류들이 숨겨진 곳. 박상사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대위님, 이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괜히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끌고 가서 잠깐. 김대위가 박상사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여전히 CCTV 화면을 향해 있었다. 그는 나의 모든 몸짓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나의 손가락 움직임,
팔찌를 만지는 행동, 탁자를 짚는 동작, 그리고 안경을 고쳐 쓰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신문실 한쪽에 놓인 스크린으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띄웠다. 나의 모습이 스크린에 그대로 비쳤다. 내가 손가락으로 팔찌를 두드리는 모습, 탁자를 짚는 모습,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 그는 영상을 잠시 멈춰 세우더니 다시 되감았다. 그리고 아주 느린 속도로 나의 손동작을 반복해서 돌려봤다. 박상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김대위를 쳐다봤다. 대위님, 저 녀석의 헛짓거리를 뭘 그렇게 유심히 보십니까? 그냥 어리숙한 녀석이 겁먹어서 하는 행동입니다. 조용히 해. 김대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집중력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스크린 속 나의 손동작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발견한 듯 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어떤 가능성을 찾았다는 듯한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나는 그의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그가 나의 메시지를 알아채기 시작했다. 내 심장이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나의 운명이, 그리고 부대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겉으로는 여전히 어리숙하고 겁먹은 이등병의 모습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강렬한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김대위는 갑자기 스크린 앞으로 바싹 다가갔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스크린 속 나의 손동작을 가리켰다. 이것 봐. 이 손동작, 그리고 이 팔찌의 문양. 설마.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나의 손목 흉터를 스크린에 확대했다. 그리고 그 흉터의 모양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박상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다. 대위님, 대체 뭘 보시는 겁니까? 김대위는 박상사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했다. 의심과 비웃음은 사라지고 오직 놀라움과 함께 충격에 휩싸인 듯한 표정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이 녀석, 이게 암호였어. 김대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강한 충격과 함께 자신을 비웃었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방금 내가 전달한 메시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한 듯했다. 나의 손동작은 단순한 손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할아버지의 비밀 암호였다. 나는 그의 표정 변화를 보고 희미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어리숙한 이등병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전사가 된 것이었다. 나의 손은 더 이상 겁에 질려 떨리는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간첩의 정체를 드러내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김대위의 눈빛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어리숙한 이등병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는 후회, 그리고 자신이 놓칠 뻔했던 중요한 단서에 대한 경이로움이 교차했다. 그는 스크린 속 나의 손동작을 집요하게 분석했다. 나의 손목 흉터, 팔찌의 조개 껍데기, 탁자를 긁는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안경을 고쳐 쓰는 순간의 손가락 위치까지. 그 모든 것들이 김대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건 김대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흥분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스크린 속 나의 손동작을 쫓으며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탁자 위로 손을 뻗어 마치 내가 했던 것처럼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다. 그의 표정은 경직되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다. 박상사는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나를 쳐다봤다. 대위님, 대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 녀석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김대위는 박상사의 질문에 대답할 여유도 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지의 존재를 마주한 듯한 날카로운 호기심과 내가 그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해독하려는 강렬한 의지로 가득했다. 김민준, 이등병, 자네, 대체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의구심과 함께 어렴풋한 존경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김대위를 응시했다. 나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내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이제 너의 차례다. 진실을 밝혀낼 차례. 김대위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영상을 아주 느린 속도로 반복해서 재생했다. 특히 내가 팔찌에 조개 껍데기를 두드리는 마지막 동작에서 멈췄다. 내가 조개 껍데기에 손가락으로 만들었던 그 미세한 기호. 그것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암호의 핵심이었다. 3차원적인 좌표와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지시, 그리고 사라진 소리에 대한 단서였다. 김대위는 숨을 헐떡였다. 이것은 좌표, 그리고 특정 장소, 무기고 옆 창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자신이 놓치고 있던 퍼즐 조각을 찾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박상사, 지금 즉시 병력 몇 명을 데리고 부대 내 무기고 옆 낡은 폐창고로 가봐. 그 안에 뭔가 있을 수도 있다. 김대위가 다급하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서려 있었다. 박상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으로 김대위를 쳐다봤다. 폐창고란요? 거긴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 아닙니까? 게다가 대위님, 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니다. 당장 가. 그리고 김민준, 이등병의 몸수색을 다시 해봐. 특히 그의 소지품을 면밀히 조사해. 김대위는 박상사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내가 전달한 암호가 단순한 허위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박상사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여전히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김대위의 명령에는 거역할 수 없었다. 박상사는 신문실을 나섰다. 나는 김대위와 단둘이 남겨졌다. 신문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김대위는 내 앞에 앉아 팔짱을 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나를 꿰뚫어 볼 듯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비웃음 대신 깊은 호기심과 함께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김민준, 이등병, 자네 누구에게서 그런 암호를 배웠지? 그리고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리숙한 관심병사일 뿐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기어들어가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나는 나의 정체를 쉽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아픔이자 동시에 내가 지켜야 할 비밀이기도 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자네의 손동작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었어. 그리고 자네의 손목에 있는 그 흉터, 그것도 단순한 흉터가 아니지. 내가 아는 암호 체계 중 하나와 흡사하다. 자네, 혹시 김대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를 확신하려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나의 손목 흉터를 감추려 했다.
그 흉터는 할아버지가 내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라고 부르셨던 암호의 시작점이었다. 할아버지는 내게 이 흉터를 이용한 암호 해독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단순히 암호를 해독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미세한 행동, 표정, 심지어 무의식적인 숨소리까지 읽어내는 훈련이었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그림자의 소리라고 불렀다. 나는 침묵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 그에게는 믿기지 않을 이야기일 터였다. 나는 그저 나의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때 김대위의 무정위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위님, 박상사입니다. 찾았습니다. 말씀하신 폐창고 지하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실종된 무기와 서류들이 모두 있습니다. 김대위의 얼굴에 놀라움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스쳤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이제 확신으로 가득했다. 나의 암호가 정확했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간첩은 누구지? 김대위가 나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존중의 어조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나를 더 이상 어리숙한 관심병사로 보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김대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입술이 열리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신문실 안에 울려 퍼졌다. 김대위입니다. 김대위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김대위라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는 자신이 무기고 관리 책임자이자 나를 신문하고 몰아쓰려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리고 내가 그의 바로 옆에서 암호를 보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를 공격했던 사람이 간첩이었다니.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김대위를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 말도 안 돼. 내가 간첩이라니. 김대위는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번뇌가 스쳤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는지 깨달았다. 만약 내가 보낸 암호를 해독하지 못했다면 그는 무고한 나를 간첩으로 몰아쓰고 진짜 간첩인 김대위 자신은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내가 김대위를 의심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내가 무기고 주변에서 야간 근무를 섰을 때 김대위가 유난히 과민하게 반응하며 나를 감시했던 점, 무기고 자살 병사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으로 펜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던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살 병사가 남긴 유서의 필적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그것은 그의 필적이 아니었다. 김대위님은 겉으로는 저를 비웃고 무시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무기고 병사의 자살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그는 작은 손짓으로 특정 문서를 가리키지 못하게 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간첩으로 몰아세워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김대위는 나의 설명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나의 능력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임을 깨달았다. 단순한 암호 해독을 넘어 인간의 심리를 읽어내는 놀라운 능력.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정보 요원보다도 뛰어난 재능을 가진 나를 어리숙한 관심병사로 치부했던 자신의 오만함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김민준, 이등병, 아니 김민준 씨, 정말 대단하군. 자네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졌어. 김대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가득했다. 그는 나를 의심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내가 자네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대위님, 저의 존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정체를 숨기려 했으니까요. 그때 신문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 상사와 헌병 몇 명이 들어섰다. 박 상사는 무기와 서류가 발견된 폐창고에 대한 보고를 하려다가 신문실에 앉아있는 김대위를 보고 경악했다. 대위님, 어째서?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내가 보낸 암호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김대위는 박상색에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박상사, 네가 김민준 이등병에게 신문 받은 내용을 보고해라. 그리고 무기고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를 제출해.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박상사는 김대위의 말에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했다. 나는 그를 쳐다봤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나를 비웃고 경멸했던 사람. 이제는 나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져 무너진 그의 모습. 나는 어떤 희열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만이 내 마음에 남았다. 김대위는 헌병들에게 체포되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어리숙한 존재일 뿐이었다. 나는 신문실 안의 모든 증거들을 김대위에게 인계하고 신문실을 나섰다. 나의 몸은 피로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임무를 완수했다. 나를 음해하려던 간첩의 정체를 밝혀냈고 나의 억울함을 풀었다. 나는 신문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다. 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의 편지 속 그림자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그림자는 항상 빛을 숨기고 있지만 진실은 빛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나는 나의 존재를 드러냈고 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준호 이등병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내가 무사하다는 것에 안도하는 듯했다. 김인준 이등병,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준호 이등병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준호 이등병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준호 이등병은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함께 내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평범한 관심병사가 아님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아님을 알렸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들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나의 눈빛은 새로운 여정을 향한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빛 속에 서 있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신문실을 나선 나는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조개 껍데기의 감촉이 내게 현실감을 되찾아 주었다. 간첩의 누명을 벗고 나의 억울함을 풀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김대위의 배신감, 박상사의 비웃음, 그리고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나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희망도 피어났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 나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 속 구절이 다시금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림자는 항상 빛을 숨기고 있지만 진실은 빛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나는 나의 진실을 밝혀냈고 이제 빛 속으로 나아갈 차례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부대장실로 불려갔다. 부대장은 나의 활약에 대해 극찬하며 나를 칭찬했다. 그는 내게 특징과 함께 부대 내의 정보가로 전출을 제안했다. 나의 어리숙했던 과거는 이제 나의 특별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관심병사가 아니었다. 나는 영웅이 되었다. 나는 부대장의 제안을 수락했다. 나의 능력은 더 이상 무기고를 지키는 평범한 보급병으로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힘을 사용하여 국가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길이라고 믿었다. 나는 정보가로 전출되었고 새로운 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나의 훈련은 일반 병사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나는 육체적인 훈련보다는 정신적인 훈련과 정보 분석, 그리고 암호 해독 훈련에 집중했다. 특히 나는 CCTV 분석과 인간의 미세한 행동 패턴을 읽어내는 훈련에 몰두했다. 할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셨던 그림자의 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는 과정이었다. 나의 새로운 상사는 정보가장인 강동철 소령이었다. 그는 권위적이고 냉철했지만 나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내게 최첨단 정보 분석 기술과 신문 기법을 가르쳤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남긴 기록들을 연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흡수했다. 밤마다 나는 낡은 편지를 꺼내 읽고 팔찌에 조개 껍데기를 두드리며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되새겼다. 훈련은 혹독했지만 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나의 어리숙한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나는 더욱 침착하고 날카로운 정보 요원으로 성장했다. 나는 강소령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능력을 발전시켰다. 그는 나의 재능에 감탄하며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나의 가장 큰 강점은 여전히 그림자의 소리였다. 나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무의식적인 몸짓, 그리고 심지어 호흡의 패턴까지 읽어내어 그들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능력은 정보 수집과 신문 과정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나는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미세한 단서들을 찾아내 간첩망을 일망타진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나의 능력이 빛을 발할수록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선도 늘어났다. 특히 정보가 내의 고참 장교인 오태식 대위는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오 대위는 오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정보 요원이었지만 나의 비정상적인 승진과 강소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한순간에 나타난 신참에게 가려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강소령님, 아무리 김민준 이병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처럼 민감한 정보 작전은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대위는 노골적으로 나를 의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투심과 함께 강소령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었다. 강소령은 오대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오대위님, 김민준 이병의 능력은 이미 수차례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암호 해독 능력은 그 어떤 베테랑 요원보다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이번 작전은 김민준 이병의 특수 능력이 가장 필요한 작전입니다. 특수 능력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과학과 통계를 믿습니다. 김민준 이병의 능력이 언제까지 통할지 두고 봐야겠군요. 오대위는 비아냥거렸다. 그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려 했다. 그의 눈빛은 내 대한 멸시와 함께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악의적인 기운이 역력했다. 나는 오대위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펜을 만지작거리는 습관, 입술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나의 눈을 피하는 행동에서 나는 그의 불안감과 질투심을 읽어냈다. 나는 나의 능력이 그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몇 주 뒤 새로운 첩보가 입수되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이 비밀리에 남한에 잠입하여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 인물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남한에 침투하여 교란 작전을 벌였던 베테랑 간첩이었다. 그의 이름은 밤의 그림자. 그의 존재는 남한군 정보부대에게는 오랜 골칫거리였다. 밤의 그림자는 워낙 교활하고 치밀하여 단 한 번도 그의 정체가 밝혀진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어떤 정보도 노출하지 않았다. 강소령은 밤의 그림자를 잡는 작전의 총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이 작전에 나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내게 밤의 그림자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가 숨기고 있는 정보와 계획을 알아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인준 이병, 이번 작전은 매우 중요해. 밤의 그림자는 우리가 아는 어떤 간첩보다도 위험한 인물이야. 그의 위장술은 완벽하고 심리전에도 능하지. 하지만 자네의 능력이라면 밤의 그림자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 거야. 그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표정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야 해. 강소령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오대위는 나의 임무 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강소령의 사무실로 찾아와 거친 항의를 쏟아냈다. 강소령님, 말도 안 됩니다. 밤의 그림자 작전에 겨우 2등병을 투입한다니요. 이 작전은 제가 직접 지휘해야 합니다. 저는 밤의 그림자를 쫓아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오대위님, 밤의 그림자는 기존의 방식으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김민준 이병의 능력은 밤의 그림자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강소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오대위는 나를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나의 성공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역력했다. 그는 내가 이 작전에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했다. 그는 내게 은밀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김민준 이병, 이번 작전에서 자네가 실수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네의 것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자네의 그 수상한 능력이 언젠가는 자네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그의 협박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었다. 그리고 강소령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오대위의 비난과 압박 속에서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이 작전은 나의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작전에 임했다. 밤의 그림자는 예상보다 훨씬 교활했다. 우리는 며칠 동안 그를 추적했지만 그는 매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겼고 어떤 정보도 노출하지 않았다. 강소령과 나는 밤낮 없이 밤의 그림자의 행적을 쫓았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우리는 밤의 그림자의 그림자를 밟아나갔다. 어느 날 밤의 그림자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하고 있었고 서울의 번화가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었다. 강소령은 내게 밤의 그림자를 미행하고 그의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나는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한 채 밤의 그림자의 뒤를 밟았다. 밤의 그림자는 매우 침착했고 어떤 의심스러운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쇼핑을 즐기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였다. 그의 모든 행동은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밤의 그림자의 미세한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걸음걸이, 팔짱을 끼는 방식,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습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눈동자 움직임. 나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그림자의 소리를 총동원하여 밤의 그림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내려 했다. 밤의 그림자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주시했다. 그는 신문을 읽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다. 그리고 커피잔을 잡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컵 표면을 3번 톡톡 두드렸다. 나는 이 패턴을 기억했다. 이 패턴은 그가 특정 정보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장소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밤의 그림자의 행동을 강소령에게 보고했다. 강소령은 나의 보고를 듣고 흥분했다. 김민준 이병, 그 정보는 매우 중요해. 밤의 그림자가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단서를 흘린 거야. 그의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오대위는 나의 보고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강소령님, 단순한 버릇 아닙니까? 사람이 귀를 만지거나 컵을 두드리는 것은 흔한 행동입니다. 그걸 가지고 간첩을 잡으려 한다니. 이건 너무 비과학적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오대위님, 김민준 이병은 그런 단순한 버릇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은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무의식적인 정보까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김민준 이병의 능력이라면 밤의 그림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강소령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밤의 그림자의 미행을 계속했다. 그는 백화점, 서점, 그리고 공원 등을 돌아다녔다. 그는 평범한 시민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의 미세한 행동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의 손가락 움직임, 눈동자 움직임, 그리고 호흡의 미세한 변화.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하나의 거대한 암호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밤의 그림자는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나는 그의 뒤를 밟았다. 골목 끝에는 낡은 창고 건물이 있었다. 밤의 그림자는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나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어두웠고 낡은 가구들과 박스들이 가득했다. 밤의 그림자는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밤의 그림자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밤의 그림자는 낡은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은 책상 서랍 손잡이를 톡톡 두드렸다. 3번. 그리고 이어서 그의 손가락은 서랍 안쪽에 숨겨진 작은 버튼을 눌렀다. 나는 그 모든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암호 체계에서 숨겨진 공간을 의미하는 신호였다. 나는 밤의 그림자가 서랍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순간 재빨리 그의 뒤로 다가갔다. 나의 손은 이미 그의 목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가 있었다. 밤의 그림자,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밤의 그림자는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내가 평범한 이등병이 아님을 직감한 듯했다. 나의 손에는 그가 숨기고 있던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군사 기밀이 담긴 USB였다. 나는 밤의 그림자를 제압하고 강소령에게 보고했다. 강소령은 나의 보고를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준 이병, 자네가 해냈어. 밤의 그림자를 잡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오대위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봤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어리숙한 이등병이 그가 수십 년간 쫓았던 밤의 그림자를 잡았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났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나는 밤의 그림자를 신문실로 끌고 갔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어리숙한 모습을 벗어던지고 나의 진정한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나의 손은 더 이상 겁에 질려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막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신문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공기 중에는 미세한 먼지가 떠다녔고 천장의 형광등은 위협적인 소리를 내며 깜빡였다. 밤의 그림자는 나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정을 가장하려 애썼지만 나의 눈에는 그의 미세한 동공떨림과 굳게 담은 입술 속 불안감이 여실히 읽혔다. 그는 내가 어리숙한 관심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나를 얕잡아 보던 이전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신문실 천장에 CCTV 렌즈가 우리를 묵묵히 응시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더욱 큰 확신을 주었다. 이름, 소속, 침투 목적을 밝혀라. 강소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밤의 그림자 앞에 앉아 그를 꿰뚫어 볼 듯한 시선을 던졌다. 강소령의 눈빛에는 확신과 함께 이 베테랑 간첩을 드디어 잡았다는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밤의 그림자는 비웃듯이 피식 웃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나? 나는 그저 평범한 사업가일 뿐이다. 당신들이 오해한 거야. 당신들은 나를 잘못 짚었어.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나는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바지 주머니를 톡톡 두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습관적인 행동이었다. 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주머니 속에 어떤 물건을 반복적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숨기고 있는 정보가 담긴 장치일 가능성이 높았다. 강소령은 내게 눈짓을 했다. 신문을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밤의 그림자에게 다가갔다. 나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나의 존재는 밤의 그림자를 짓눌렀다. 사업가라. 그런데 사업가가 왜 우리 국방부의 중요한 작전 계획서를 빼돌리려 했을까요? 그리고 무기고에서 자살한 병사의 유서 필적은 왜 당신의 필적과 다른 걸까요? 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숨어 있었다. 나의 질문에 밤의 그림자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그의 눈동자 움직임이 특정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암호 체계에서 회피를 의미하는 신호였다. 그는 진실을 회피하려 했다. 그의 입술은 미세하게 비틀렸고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 유서는 내가 쓴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밤의 그림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호흡이 빨라지는 것을 감지했다. 그의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의 흥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까? 그럼 이 암호는 무엇입니까? 나는 탁자 위로 손을 뻗어 내가 아까 창고에서 그를 제압했을 때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만들었던 패턴을 그대로 재현했다.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탁자를 쓸어내리는 동작. 밤의 그림자는 나의 손동작을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백일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한 듯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망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네가 어떻게 그 암호를 아는 거지? 설마 너... 밤의 그림자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내가 평범한 관심병사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은 듯 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눈을 쳐다봤다. 나는 당신의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적인 손동작, 눈빛, 호흡,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가면은 이제 벗겨졌습니다. 강소령은 나의 신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내가 밤의 그림자의 가면을 완벽하게 벗기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그때 오태식 대위가 신문실 밖의 CC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내가 밤의 그림자를 신문하는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봤다. 그가 수십 년간 쫓았던 베테랑 간첩이 자신이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관심병색에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강소령님, 저 녀석이 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저건 신문이 아닙니다. 오대위는 분노의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나의 성공을 막기 위해 안달이 난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히스테리가 섞여 있었다. 강소령은 오대위의 말을 듣고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오대위님, 지금은 김민준 이병을 믿을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밤의 그림자를 잡지 못하고 수십 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과 함께 오대위에 대한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오대위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나의 성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로 흔들렸다. 나는 밤의 그림자에게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가 언제부터 간첩 활동을 시작했는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는지. 나는 그의 모든 대답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냈다. 그의 미세한 몸짓과 표정 변화는 그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했다. 나는 그의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읽어내어 그가 숨기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중요도를 파악했다. 밤의 그림자는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북한의 고위급 간첩이었으며 수십 년간 남한에 잠입하여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중요 인사들을 암살하며 혼란을 야기했던 인물이었다. 그가 빼돌린 정보들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미사일 기술 발전에 사용되었다. 특히 그는 우리 부대 무기고에서 사라진 최신의 소총과 탄약, 그리고 군사작전 계획서를 빼돌린 장본인이었다. 자살로 위장된 병사의 죽음도 그의 소행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 그의 배후에는 북한의 최고위층이 있었고 그는 남한의 여러 고위층 인사들과도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었다. 나는 밤의 그림자의 자백을 모두 기록했다. 그의 자백은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들이었다. 나는 나의 손목에 있는 낡은 팔찌를 만졌다. 할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능력으로 나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거대한 간첩망을 파헤칠 수 있었다. 나의 손은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떨리는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신문이 끝난 후 나는 신문실 밖으로 나왔다.
강소령은 내게 다가와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감격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김민준 이병, 자네는 정말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자네 덕분에 우리는 나라의 안보를 지킬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영웅이라는 말은 여전히 내게 너무나도 과분한 칭찬이었다. 나는 그저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을 찾았을 뿐이었다. 오태식 대위는 신문실 복도 끝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고 침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미세한 변화가 스쳤다. 그는 나를 향한 질투심과 비난 대신 알 수 없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반성을 느끼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비웃지 않았다. 밤의 그림자의 자백은 군사 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그의 자백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했던 거대한 간첩망의 실체가 드러났고 밤의 그림자는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몰락은 북한 정보부대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나는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언론은 나를 숨겨진 영웅, 침묵의 저격수, 암호의 천재라고 칭했다. 나의 어리숙한 과거는 이제 나의 특별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어리숙한 관심병사가 아니었다. 나는 나의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았고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강소령은 나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나의 공로를 치하했다. 그는 나를 정보부대의 핵심 인재로 키우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았다. 나는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사용했다. 오태식 대위는 나의 성공과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했다. 그는 나를 직접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에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비난하지 않았고 나의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그의 반성과 수치심을 읽어낼 수 있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기록들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내게 그림자의 소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진실을 찾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것은 단순히 간첩을 잡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복잡한 진실을 이해하는 지혜였다. 나는 신문실에 앉아 나의 낡은 팔찌를 들여다봤다. 팔찌의 조개 껍데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시작이자 나의 운명을 상징하는 문양이 되었다. 나의 손목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증표였다. 나는 비로소 나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나의 삶의 방향을 찾았다. 나의 이야기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어리숙한 관심병사에서 시작하여 간첩을 지목하고 결국 국가 안보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다. 나는 나의 재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나의 눈빛은 새로운 여정을 향한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내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나는 나의 삶에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밤의 그림자 사건 이후 나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나는 더 이상 부대에서 관심병사로 불리지 않았다. 나의 이름 김민준은 이제 숨겨진 영웅, 암호의 천재라는 수식어와 함께 회자되었다. 어리숙하고 나약했던 이등병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으며 행동은 침착하고 결단력 있게 변했다. 강소령은 나를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나의 공로를 치하했고 나는 그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 속에 정보부대의 핵심 인재로 성장했다. 나는 특진을 거듭하며 빠르게 진급했다. 이등병에서 일병, 상병, 그리고 병장까지. 나의 군 생활은 이제 나의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는 무대가 되었다. 나의 주된 임무는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고 적의 심리전을 분석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는 것이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기록들을 밤낮 없이 연구하며 그림자의 소리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다. 이제 나는 사람의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 무의식적인 몸짓, 심지어 호흡의 패턴까지 읽어내어 그들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능력은 정보 수집과 신문 과정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다. 나는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던 미세한 단서들을 찾아내 간첩망을 일망타진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나의 급격한 성장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시선으로 다가왔다. 특히 정보관내의 고참 장교인 오태식 대위는 나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나의 능력을 비정상적이라고 치부하며 끊임없이 나를 견제했다. 오 대위는 자신이 쌓아온 오랜 경험과 노력이 한순간에 나타난 신참에게 가려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과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나는 그가 나를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그의 손이 습관적으로 펜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그리고 그가 나의 눈을 피할 때마다 나는 그의 불안감과 질투심을 감지했다. 나의 능력은 그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강소령님, 아무리 김민준 병장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아직 군 생활 경험이 부족합니다. 중요한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번처럼 민감한 북한 고위급 망명 작전은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 대위가 강소령의 사무실에서 내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내 대한 불신과 함께 강소령에 대한 불만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 작전에 핵심 요원으로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다. 이 망명 작전은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전이었다. 강소령은 오 대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오 대위님, 김민준 병장의 능력은 이미 수차례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통찰력과 정보 분석 능력은 그 어떤 베테랑 요원보다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이번 작전은 김민준 병장의 그림자의 소리 능력이 가장 필요한 작전입니다. 망명을 요청한 북한 고위급 인사의 진위를 파악하고 그가 숨기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것은 오직 김민준 병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소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과학적인 근거와 시스템을 믿습니다. 김민준 병장의 능력이 언제까지 통할지 두고 봐야겠군요. 오 대위는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빛은 내 대한 멸시와 함께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악의적인 기운이 역력했다. 나는 그의 협박을 들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었다. 그리고 강소령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었다. 나는 오 대위의 비난과 압박 속에서 나의 능력을 증명해야 했다. 이 작전은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작전에 임했다. 나의 어리숙했던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나는 이제 어엿한 군의 핵심 인재였다.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은 초특급 기밀 작전으로 진행되었다. 그는 국경을 넘어 남한으로 넘어왔고 우리는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비밀 신문실로 이송했다. 이 인물은 북한 정권의 핵심 정보와 군사 기밀을 알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의 진위를 파악하고 그가 숨기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나의 임무였다. 신문실은 차갑고 건조했다. 북한 고위급 인사 강철민은 나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냉철하고 침착했으며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숨기려 애썼다. 그의 눈빛은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나의 모든 질문에 능숙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그의 미세한 행동과 표정 속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해내야 했다. 강소령은 신문실 밖의 CCTV를 통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대위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오대위의 얼굴에는 여전히 나에 대한 불신과 함께 내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듯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강철민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오랜 시간 힘든 여정이었을 텐데 차라도 한잔 하시죠. 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의 눈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강철민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차를 받아 들었다. 그는 컵을 잡는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의 중지손가락이 컵의 손잡이를 3번 톡톡 두드렸다. 나는 이 패턴을 기억했다. 이것은 그가 특정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패턴이었다. 나는 강철민에게 평범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의 북한에서의 삶, 가족, 그리고 망명을 결심하게 된 계기까지. 나는 그의 경계를 허물고 그의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가 나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나는 그의 모든 몸짓과 표정을 분석했다. 그의 눈동자 움직임, 입술의 미세한 비틀림, 그리고 숨소리의 미세한 변화까지. 나는 그의 진심과 거짓을 구분해냈다. 신문이 계속될수록 강철민의 표정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엉뚱한 질문에 당황하는 듯했고 나의 날카로운 관찰에 불안감을 느끼는 듯했다. 나는 그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움직임, 호흡의 미세한 변화, 그리고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듯한 행동. 나는 그 모든 것을 조합하여 그의 머릿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려 했다. 오대위는 여전히 나를 비웃는 듯 했지만 강소령의 얼굴에는 희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내가 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의 지혜와 강소령의 신뢰에 보답해야 했다. 이 작전은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신문에 임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나는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다. 나는 강철민에게 핵심 질문을 던졌다. 당신은 정말 북한 정권의 염증을 느껴 망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숨겨진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나의 날카로운 질문에 강철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움찔거렸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3번 톡톡 두드렸다. 나는 이 모든 신호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숨기고 있는 정보의 종류와 중요도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 그의 무의식적인 행동은 그의 의지보다 빠르게 진실을 드러냈다.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오른쪽 아래로 향했고 이는 그가 어떤 계획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나는 그가 데이터를 파기하거나 혹은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것을 짐작했다. 나는 진심으로 망명한 것이다. 나는 북한 정권의 압제에 지쳤다. 더 이상 신문할 필요 없어. 나는 변호사를 부르겠다. 강철민은 흥분해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가 흥분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오른손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탁자 위를 스치며
특정 패턴을 만들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암호 중 하나로 긴급 파기를 의미하는 신호였다. 나는 그가 지금 당장이라도 정보를 파기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나는 강소령에게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을 2번 두드리고 이어서 검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렸다. 이것은 긴급 상황, 즉시 작전 개시를 의미하는 신호였다. 신문실 밖에서 CCTV를 통해 나를 지켜보고 있던 강소령은 나의 신호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나의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체 없이 무정이를 들고 외쳤다. 지금 당장 강철민의 통신 장비를 회수해. 데이터 파기 시도가 있을 것이다. 모든 전력을 다해 정보를 확보해. 오대위는 강소령의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강소령님,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병장의 헛소리만 듣고 작전을 개시한다니요.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오대위님, 지금은 질문할 때가 아닙니다. 김민준 병장이 보낸 신호는 정확합니다. 어서 움직여. 강소령은 오대위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강소령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정보부대원들은 일제히 움직였다. 그들은 초고속으로 강철민의 소지품을 수색하여 숨겨진 통신 장비를 찾아냈다. 강철민은 자신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강철민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강철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노려봤다. 말도 안 돼. 내가 뭘 말했단 말인가? 당신의 눈동자 움직임, 손가락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호흡의 변화. 모든 것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정보와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한 정보를 파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소령의 무정의에서 다급하지만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령님, 성공했습니다. 강철민이 숨겨둔 모든 기밀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그가 위장 간첩임이 밝혀졌습니다. 강소령의 얼굴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주저없이 신문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했다. 김민준 병장, 자네가 해냈어. 정말 대단하다. 그는 나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철민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나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밝혀져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내 대한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오태식 대위는 신문실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경악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그토록 비웃고 무시했던 관심병사가 그가 실패했던 작전을 성공시킨 영웅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의 권위는 산산조각났다. 나는 오태식 대위의 시선을 느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나의 어리숙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한 나의 모습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의 손은 더 이상 겁에 질려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는 이제 희망과 승리로 가득 찼다.
밤의 그림자, 강철민의 자백은 군 정보부대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내가 밝혀낸 진실은 단순한 간첩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의 자백으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연관된 중요 정보가 확보되었고, 남한 내부에 숨어있던 또 다른 간첩망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한 부대의 관심병사가 아닌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 되었다. 강소령은 나의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했으며, 나는 병장 계급에서 소위로 파격적인 진급을 했다. 나의 어리숙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나는 이제 침착하고 냉철한 정보장교로 거듭났다. 나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고, 나의 행동은 단호하고 결단력 있었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기록들과 그분의 지혜를 바탕으로 그림자의 소리 능력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제 나는 단순히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읽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다. 오태식 대위는 흑마 사건 이후 모든 작전에서 배제되었고, 그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다. 그는 나의 능력을 비난하고 평가절하하려 했지만 진실은 그의 오만함을 무너뜨렸다. 그는 결국 불명예 제대하게 되었다. 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몰락은 내게 어떤 희열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에게도 자신의 길이 있었을 것이라는 씁쓸한 마음만이 남았다. 나는 그에게 악감정이 없었다. 그저 그가 진실을 외면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을 뿐이었다. 나의 활약은 국군기무사령부의 최고위층에까지 보고되었다. 기무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를 감시하고 수사하는 대한민국 군정보기관의 핵심이었다. 나는 기무사령관인 차트런 윤준혁 사령관에게 직접 호출되었다. 윤 사령관은 군 내부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었다. 그는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그의 존재 자체가 국가 기밀에 가까웠다. 나는 그를 만나는 것에 대해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윤 사령관의 집무실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벽에는 복잡한 군사 지도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 볼 듯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표정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서 엄청난 압도감을 느꼈다. 김인준 소위, 자네의 활약은 잘 알고 있다. 강철민 사건을 해결한 공로는 매우 크다. 자네의 능력은 정말 놀랍군. 윤 사령관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탐색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사령관님.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할 필요 없다. 자네의 능력은 겸손으로 가려질 수준이 아니야. 자네의 능력은 자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인가? 윤 사령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놀라서 윤 사령관을 쳐다봤다. 그는 나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 아버지의 존재는 내게 늘 미스터리였다. 아버지는 군인이셨지만 나의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바쁘고 멀리 계셨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게 평범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 평범함조차 지키기 힘든 존재였다. 저의 아버지를 아십니까? 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 사령관은 피식 웃었다. 그의 웃음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는 듯했다. 알고 말고 자네의 아버지는 김석현 소령이었다. 그는 내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지. 그는 기무새서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활약했던 최고의 요원이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나의 아버지가
기무사의 그림자 사령관이었다니. 내가 그토록 동경하고 찾아 헤매던 그 그림자가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니. 할아버지의 편지 속 그림자는 항상 빛을 숨기고 있지만 진실은 빛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라는 구절이 이제야 비로소 이해되었다. 아버지는 내게 그의 존재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자네의 아버지는 특수 임무 수행 중 순직했다. 국가 기밀이라 자네에게도 알릴 수 없었지. 그는 죽는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 자네의 그 능력, 그림자의 소리는 자네 아버지가 심화시켰던 특별한 능력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네에게 전수하려 했어. 혹시 자네의 할아버지도? 윤 사령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가르치셨고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의 손목 흉터와 팔찌, 그것들은 할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윤 사령관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랬군. 그분은 정말이지 시대를 초월한 천재셨어. 자네의 할아버지는 육군 특수 정보부대의 창시자이자 그림자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분이셨지. 그는 그림자처럼 존재했지만 그의 지혜는 언제나 국가를 보호했어. 자네는 그분들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나의 낡은 편지를 꺼내 윤 사령관에게 건넸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보내신 유일한 편지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윤 사령관은 편지를 받아들고 읽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그림자는 항상 빛을 숨기고 있지만 진실은 빛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는 편지 마지막에 새겨진 알 수 없는 기호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이것은 아들이 진정한 그림자가 되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였군.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암시하는 기호이기도 했다. 윤 사령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나는 놀라서 윤 사령관을 쳐다봤다. 마지막 임무라니요.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것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네의 아버지는 자네가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고 스스로의 의지로 그림자의 길을 걷기를 바라셨다. 그리고 지금 그 마지막 임무가 시작될 때가 된 것 같군. 윤 사령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불안감을 느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나는 나의 운명이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윤 사령관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사령관님, 긴급 보고입니다. 북한에서 난파된 고위급 간첩이 우리 국정원 내부에 잠입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그는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중요 인사들을 암살하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칠흑입니다. 윤 사령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칠흑이라, 우리가 쫓던 그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군. 그의 능력은 밤의 그림자를 능가한다. 그는 그림자보다 더 깊은 그림자 속에 숨어 움직인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아버지는 칠흑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를 막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였다. 그리고 이제 그 임무는 내게 계승된 것이다. 사령관님, 제가 칠흑을 잡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윤 사령관은 나를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의구심과 함께 나의 결연한 의지를 시험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칠흑은 단순한 간첩이 아니다. 그는
인간 병기 프로젝트의 또 다른 산물이다. 자네의 아버지와 함께 훈련받았던, 어쩌면 자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는 존재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칠흑도 인간 병기였다니. 나와 같은 존재. 나의 아버지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의 또 다른 희생자. 나의 분노는 더욱 끌어올랐다. 국가가 나와 같은 존재들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들이 서로를 죽이게 만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잡겠습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와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와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윤사령관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깊은 생각을 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김민준 소위. 칠흑 작전의 총책임자는 자네다. 나는 자네를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자네의 모든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작전은 실패할 경우 자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나는 윤 사령관에게 격려했다. 충성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나는 집무실을 나왔다. 나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임무, 그리고 나와 같은 인간 병기인 칠흑. 나는 그와 싸워야 했다. 내가 그를 죽여야만 민지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나의 운명은 이제 나의 손에 달려 있었다. 나는 나의 낡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 그림자는 항상 빛을 숨기고 있지만 진실은 빛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고 빛 속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나는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를 만졌다. 팔찌의 조개 껍데기는 차갑게 빛났다. 나의 손목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증표였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림자의 소리를 사용하여 칠흑을 심판할 것이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나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나는 새로운 싸움을 향한 준비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그림자의 계승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윤사령관의 집무실을 나선 나는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조개 껍데기의 감촉이 내게 현실감을 되찾아 주었다.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그분이 기무사의 전설적인 그림자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은 나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림자가 바로 나의 아버지였다니.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임무가 이제 내게 계승되었다니. 나의 어깨는 알 수 없는 무게감으로 짓눌렸다. 칠흑이라는 이름은 나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는 단순한 간첩이 아니었다. 윤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버지와 같은 인간 병기 프로젝트의 산물이었다. 나와 같은 존재, 국가가 만들어낸,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겨눠야 하는 비극적인 운명. 나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교차했다. 나는 곧바로 칠흑 작전의 지휘를 맡게 되었다. 나의 지휘본부는 기무사 본부 지하에 위치한 최고 기밀 시설이었다. 최첨단 장비와 최고의 정보 요원들이 나를 보좌했다. 강소령은 나의 작전 지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내게 칠흑의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칠흑은 북한의 특수훈련을 받은 최정예 간첩이었다. 그는 위장술의 귀재였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과거에도 수차례 남한에 침투하여 교란 작전을 벌였지만
단 한 번도 그의 정체가 밝혀진 적이 없었다. 그는 그림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나의 아버지조차도 잡지 못했던 미지의 존재였다. 나는 칠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 행적, 침투 경로, 접선 방식, 그리고 그의 심리까지. 나는 나의 그림자의 소리 능력을 총동원하여 칠흑의 무의식적인 행동과 표정 속에서 그의 약점과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그는 어떤 정보도 노출하지 않는 완벽한 간첩이었지만 나는 그의 미세한 습관과 행동 패턴 속에서 그의 그림자를 쫓았다. 칠흑은 서울 시내에 잠입하여 군사 기밀을 빼돌리고 중요 인사들을 암살하려 했다. 그의 목표는 대한민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다음 목표를 알아내야 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다. 칠흑은 언제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다. 나는 칠흑의 과거 침투 기록을 분석했다. 그는 항상 특정 장소에서 특정 패턴으로 움직였다. 그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지만 나는 그의 무의식적인 습관 속에서 어떤 규칙성을 찾아내려 했다. 그의 손가락 움직임, 눈동자 움직임, 그리고 호흡의 미세한 변화까지.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하나의 거대한 암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칠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칠흑은 항상 특정 시간대에 특정 종류의 차를 마셨고 특정 종류의 신문을 읽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왼손으로 컵을 잡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컵의 손잡이를 3번 두드렸다. 이 패턴은 강철민이 사용했던 패턴과 동일했다. 칠흑과 강철민은 같은 훈련을 받았거나 혹은 같은 배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이 정보를 강소령에게 보고했다. 강소령은 나의 분석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민준 소위, 자네의 통찰력은 정말 놀랍군. 칠흑과 강철민이 같은 패턴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서다. 이것은 그들이 같은 조직에 속해 있거나 혹은 같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칠흑의 다음 목표를 예측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칠흑은 평범한 시민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미세한 행동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의 걸음걸이, 팔짱을 끼는 방식,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습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할 때의 눈동자 움직임. 나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그림자의 소리를 총동원하여 칠흑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찾아내려 했다. 칠흑은 서울 시내의 한 도서관에 나타났다. 그는 평범한 독서가처럼 보였지만 나는 그의 미세한 행동 속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는 책을 읽는 동안에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왼쪽 귀를 만졌다. 그리고 책장을 넘기는 손가락으로 책 모서리를 3번 톡톡 두드렸다. 나는 이 패턴을 기억했다. 이 패턴은 그가 특정 정보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특정 장소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칠흑의 행동을 강소령에게 보고했다. 강소령은 나의 보고를 듣고 흥분했다. 김민준 소위, 그 정보는 매우 중요해. 칠흑이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단서를 흘린 거야. 그의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나는 칠흑의 다음 목표가 도서관 근처에 있는 국정원 건물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국정원 건물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중 하나였다. 칠흑은 국정원 내부에 잠입하여 중요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혹은 고위급 인사들을 암살하려 할 것이었다. 나는 즉시 국정원 건물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칠흑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칠흑은 예상대로 국정원 건물에 침투하려 했다. 그는 밤늦은 시간, 국정원 건물 주변의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나는 칠흑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그의 침투 경로를 예측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완벽했다. 나는 치르게 침투 경로를 예측하여 그가 지나갈 통로에 매복했다. 나는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팔찌의 조개 껍데기는 차갑게 빛났다. 나의 손목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증표였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림자의 소리를 사용하여 칠흑을 심판할 것이었다. 칠흑은 내가 매복해 있는 통로로 들어섰다. 그는 나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조용히 움직였다. 그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그림자였다. 나는 숨을 죽이고 칠흑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나의 손은 흔들림 없었다. 칠흑이 나의 바로 앞을 지나가는 순간 나는 그림자처럼 그의 뒤로 다가갔다. 나의 손은 이미 그의 목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다가가 있었다. 칠흑,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칠흑은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경악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그는 내가 평범한 이등병이 아님을 직감한 듯했다. 나의 손에는 그가 숨기고 있던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국정원의 중요 기밀이 담긴 USB였다. 칠흑은 나의 손에 들린 USB를 보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이 백일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한 듯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졌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망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찾아낸 거지? 설마 너... 칠흑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그는 내가 평범한 관심병사가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달은 듯했다. 나는 조용히 그의 눈을 쳐다봤다. 나는 당신의 무의식적인 행동 속에서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적인 손동작, 눈빛, 호흡, 그 모든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가면은 이제 벗겨졌습니다. 칠흑은 나의 말에 분노에 찬 표정으로 나를 노려봤다. 그는 나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나는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손을 제압했다. 나의 힘은 그보다 약했지만 나의 기술은 그를 압도했다. 나는 그를 바닥에 눕히고 그의 팔을 꺾었다. 말도 안 돼. 내가 너 같은 놈에게 잡히다니. 칠흑은 절규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나는 칠흑을 제압하고 강소령에게 보고했다. 강소령은 나의 보고를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준 소위, 자네가 해냈어. 칠흑을 잡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감격이 뒤섞여 있었다. 칠흑은 신문실로 끌려갔다. 나는 칠흑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의 그림자의 소리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의 모든 거짓말은 나의 눈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결국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의 자백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북한의 최고위급 간첩이었으며 인간 병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나의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받았고 나의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나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니. 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나는 나의 감정을 억눌렀다. 나는 나의 임무를 완수해야 했다. 칠흑의 자백은 대한민국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정보들이었다. 그의 자백으로 인해 북한의 거대한 간첩망이 드러났고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이 확보되었다. 그는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신문실을 나섰다.
나의 몸은 피로했지만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나의 임무를 완수했다. 나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심판했고 국가 안보를 지켰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가 남기신 편지 속 그림자는 항상 빛을 숨기고 있지만 진실은 빛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라는 구절을 떠올렸다. 나는 나의 진실을 밝혀냈고 이제 빛 속으로 나아갈 차례였다. 나는 나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팔찌를 만졌다. 팔찌의 조개 껍데기는 차갑게 빛났다. 나의 손목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특별한 증표였다. 나는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림자의 소리를 사용하여 정의를 세웠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서울의 빌딩 숲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나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나는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준비를 했다. 나의 삶은 이제 진정한 그림자의 계승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능력을 사용하여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나의 마음은 평화로웠고 나의 눈빛은 새로운 여정을 향한 결연한 의지로 빛났다.